금융위기 때 제일 많이 망한 업체가 해운사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머니에 돈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업체가 조선 업체들의 고객사입니다. 해운사, 에너지기업. 그래서 그들이 이제 조금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투자하는 계획을 접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 수준으로, 아주 쉽게 얘기해서 한 2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컨테이너 선사들이 60년치 돈 벌었거든요. 저희가 전 세계에 깔려있는 선박이 몇 척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만 척 정도 되거든요. 정말 그 중에서 많네요. 화물을 운송하는 그 선박이 6만 척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친환경적인 연료로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전체 선박 중에서 몇 퍼센트가 바뀌었느냐? 2% 정도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아직도 거의 6만 척에 가까운 선박이 전환이 되거나, 그래서 이 세월이 아직도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런 선박들이 바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좀 앞서 많이 나가고 있다. 선제적으로 앞서 나갔죠.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오늘은 한미조선산업협력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엔진으로 갈아 끼운 우리나라 조선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K조선과 관련해서는 뭐 국뽕 수준의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거 진짜 맞나?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믿어도 되는 건지, 슈퍼사이클을 기대해도 좋은 건지 집중적으로 파보겠습니다. 마침 이 분야를 정말 깊이 파보신 분 모셨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조선의 국모라고 불리시더라고요. 조선업만 지켜본 지가 올해로 몇 년째신 거예요? 제가 2006년 말에 입사를 해서 오. 지금까지 이제 19년 차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저랑 거의 입사 동기시네요. 네. 19년 차 이 조선업을 살펴보신 어떤 시각이 저희에게 너무 필요한 게, 요즘처럼 들뜨기 쉬울 때는 그 네. 내용이 어떤지를 좀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싶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약간 언론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뭐 지면이라든지 조선업 너무 잘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솔직히 만연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죠. 좀 아무래도 과하다 혹시 그런 건 안 느껴지세요? 그래도 이전 사이클에 비하면 지금은 아주 흥분하지 않는 편이라고 보고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그 사이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처음 조선업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2006년이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그 조선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재 관련된 이 산업이 중국의 이 볼륨적인 성장 때문에 굉장히 붐업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때는 이게 좋은 줄 알았죠. 예, 좋아지는 게 끝이 없을 거라는 약간 시장의 기대감이 되게 만연해 있었고요. 제가 출근하면 조선주는 그날 무조건 올라 있는 약간 그런 정도 수준이었고, 네. 시장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다라는 게 체감이 될 수 있을 만한 것이 많았습니다. 기업이 되었건 투자자가 되었건 아니면은 이 회사와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방산업, 후방산업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이제 그 중기적인 장기적인 전망이 이게 과연 맞는 숫자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부분을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그때가 훨씬 더 시장이 붐업되었었던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중국이 우리를 굉장히 도와줄 어떤 생산 기지처럼 보였는데, 네네. 아, 우리의 이제 경쟁자구나 깨닫기 시작하고, 얘네 너무 뜨고 있는데 위협감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건 그럼 언제였는 거예요? 단순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배를 가장 많이 만들기 시작한, 중국이 가장 배를 많이 시작한 시점은 2009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단순히 톤수 기준으로 저희가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의 한 2배 가까운 정도 수준을 중국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전 세계에서 배를 가장 중국이 많이 만드는데 라는 얘기가 이제 나올 때마다 그렇게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이제 양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은 뭐 다른 산업에서도 많이 나타났었던 것이고, 질적으로 따라왔느냐에 대해서 항상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덜 따라오는 수준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도 면에서 본다면 그 양적으로 봤을 때 불과 3년 만에 중국이 따라잡은 거네요, 한국을. 붐업되고 나서라고 보면은 아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조선주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보통 조선주를 경기 민감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업은 호황기에는 바짝 벌고 불경기에는 버티는 산업이다.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인수합병도 쉽지 않고 정리할 때도 엄청나게 힘들고 이런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다 규모 때문인가요? 규모 때문이라기보단 전방 산업의 성격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3년 벌어서 그러니까 1년 벌어서 3년 먹고 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산업이 음. 해운업인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조선업은 제조업이고 이 해운업은 서비스업입니다. 저희가 항상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을 하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 배를 언제나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실제로 뭔가 경기가 좋아지고 이랬을 때 레버리지 효과는 그 조선업체들보다는 해운업체들이 훨씬 더 빨리 느낍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갑자기 인간 이동 금지 이렇게 되고 나서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고 나서 해상우님이 5배 치솟았거든요. 그럼 제가 배를 들고 있었던 컨디션은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데 어제는 하루에 10,000불씩 주던 분이 갑자기 오늘부터 5만 불을 주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수익성은 똑같은 비용에서 갑자기 매출이 늘어나는 게 늘어나는 매출만큼 그냥 수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운임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이 이제 경기 민감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보다 더 빠른 게 해상운임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어허.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업자들이 물건을 미리 수입해서 가게에 쌓아놔야 이게 팔리잖아요. 네. 그걸 예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운송업체들이 먼저 움직이고 운송업체들이 움직이고 나니까 경기가 좋았구나라는 지표가 나중에 발견이 되고 그 업체들이 돈을 벌어서 지금까지 조선업체에게 발주를 했기 때문에 해운이 좋아지는 걸 보니 경기가 좋아서 조선도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과거에 그러한 경기 민감적인 성격을 갖는 운송업체들의 재무 구조가 굉장히 취약했어요. 좋을 땐 좋지만 또 나쁠 때는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나락으로 가는 그런 성격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러한 경기 민감도가 조금 떨어졌다. 경기의 안정성, 그러니까 경기가 불안해도 조선주의 안정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선업체들한테 발주를 하는 전방 고객의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운사들 예전에 같은 데가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금융위기 때 제일 많이 망한 업체가 해운사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머니에 돈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업체가 조선 업체들의 고객사입니다. 해운사, 에너지기업. 그래서 그들이 이제 조금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투자하는 계획을 접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 수준으로 아주 쉽게 얘기해서 한 2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컨테이너 선사들이 60년치 돈 벌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굳이 배에 투자하는 거를 약간의 적자로 인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없게 됐겠죠. 그렇군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서 네. 투자에 자신 있는 애들만 남았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나 돼요? 이른바 해운사, 뭐 에너지사 이런 데들이 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 조선 업체 이렇게 잘 된다고 순서를 봤을 때 주가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간이? 저희가 선박의 내용 연수가 30년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2007년의 조선 호황을 저희가 30년 만의 호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메이저급 해운사들이 자기가 새 배를 쓰다가 효율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이제 세컨더리 마켓으로 이렇게 내려 보내는데 그 기간이 한 15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사이클을 30년, 중사이클을 15년, 그리고 이제 이 배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발주를 하는지라 저희가 항상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주해서 그 배가 쏟아져 나와서 업황이 약간 다운될 때까지의 기간, 가장 짧은 기간은 저희가 3년 사이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선업은 노동 집약적인 동시에 또 네네. 동시에 되게 첨단 산업 같은 두 개 이미지를 다 갖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를테면 뭐 용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인력이 많이 안 간다 이런 얘기도 동시에 있는 동시에 스마트 조선소부터 시작해서 요즘엔 AI 기술이 탑재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걸 첨단 제조업이라고 정의해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제조하는 그 자체의 프로덕트가 굉장히 첨단 기술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 어. 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셨을 때 철판으로 만든 그냥 바다에 떠다니는 배잖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배가 키워지면 키워질수록 굉장히 많은 그 기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선박 자체에 들어가는 기술 자체가 하이엔드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게 첨단화된 공장을 생각하시면 사람 손 하나도 안 쓰고 로봇들이 막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그림을 많이 그리실 텐데 그게 조금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매 회마다 그 저희가 수주를 받는 그 계약건은 100% 주문 생산 방식입니다. 미리 좋은 배 만들어 놓고 사가세요라고 한들 그 배를 선주들이 절대 사가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거를 시도했다가 이제 조선업계에서 큰 대세적인 하락기에 접어든 국가가 일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그 숙련된 새롭게 만들어진 설계도를 보고 저희가 제조 과정으로 들어가서 제조를 완료 짓는 데까지 필요한 그 인력들이 꾸준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들이 계속 양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제조 그 행위를 계속 지속을 해야 그 다음 때로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노동 집약적이긴 하고 기계로 자동화시키긴 굉장히 어렵지만 또 기술력은 좋아야 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약간 최적화된 산업같이 들리긴 하네요. 저희가 손기술 좋죠. 그다음에 맞습니다. 인건비가 네. 그렇게 이 미국처럼 높지도 않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동시에 약 어느 정도 하이테크도 갖고 있는 그런 나라 하면은 정말 몇 안 되네요. 일단 민족성이 받쳐주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정말 때는. 그런 거 봤을 때 네. 정말 DNA가 있나 봐요. 그 특히나 이 저희가 조선을 시간 가치를 파는 산업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건물은 언제까지 지어주세요라고 하면 그 지역에 가서 저희가 고용을 일으켜서 뚝딱뚝딱 지어서 올리지만 조선은 한정적인 도크라고 하는 장소에 제가 언제까지 이 도크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한테 요 배를 갖다 드릴게요라고 하는 시간을 약속하는 그런 산업인데 우리나라의 그 주특기 중에 하나가 항상 시간보다 조금 더 먼저 인도해 드리는 그 무서운 그런 그 측면. 공기 단축 빨리빨리 그거. 빨리빨리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DNA까지 합쳐져서 이 조선 K 조선업이 지금 기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최근에 조선업 얘기가 다시 한번 눈에 띄는 이유는 이제 세계 조건이 또 바뀌어서인 것 같아요. 네네. 중국이 막 치고 올라와서 우리 조선업이 중국 어떻게 조금 있으면 우리 기술도 따라잡을 것 같아. 양적으로는 이미 초월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중국의 해양 패권을 두려워하는 미국이 중국 더 이상 크면 안 되겠다. 우리도 해양 패권 잡아야겠다. 라며 한국에 이런 경쟁력을 가진 한국에 손을 내민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중국의 도전이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수준인 거예요? 아직 질적으로는 좀 못 따라왔다. 양적으로는 그렇지만이라고 했는데 그 속도 면에서 상당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 과잉 산업을 조금 응축시켜서 구조조정하는 방법은 그냥 명확하게 합종 연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CSSC와 CSIC라고 하는 중국의 국영 조선 기업 그룹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 그룹 밑으로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는 업체들을 선별을 하고 아닌 업체들은 크게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도태되게 만드는 그런 무섭다. 상황이 되어서 네. 큰 덩어리의 그 두 개의 덩어리를 만들었고 이 덩어리를 2019년부터 다시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겪어서 이제 올해에 이제 완전히 하나의 국영조선 그룹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볼륨적으로 봤을 땐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볼륨을 조금 응축시키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조선 거대 조선 기업이 생겼다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조선 업체를 이 도크를 여기다 띄워다 옆에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플레이어 수를 하나로 좀 거대화시키고 그래서 중국은 뭐 설계나 엔진에 대한 기술을 가장 상위에 있는 이제 국영 기업에서 만들어서 밑에 있는 실질적인 그 사업장 조선소를 이렇게 뿌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화시키거나 이제 일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됐을 때 움직이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만든 것은 맞지만 이 조선 업체들에게 발주를 하는 고객사들은 이렇게 만드는 중간에도 저희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라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달라는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거든요. 실제로 해운사에서 파견되신 분이 배가 완공이 될 때까지 이렇게 상주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죠. 왜냐하면 설계도는 저 위에서 내려왔는데 이 사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아무리 요청을 해도 지금 이게 재빠르게 이루어지진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디테일은 조금 떨어진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양적으로 어쨌든 많이 끌어올려서 뭐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선박을 뭐가 됐건 싸게 지금까지 잘 마련해 준 측면은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신기술을 도입한 선박을 최초로 도입할 때 저희 아플 때 그 분야의 명의를 찾듯이 저희가 뭔가 안 해본 걸 하려고 하거나 이제 혁신을 좀 일으키려고 할 때는 그 분야에 제일 잘하는 회사를 찾아가기 나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번 시장에서의 그 가장 큰 화두는 친환경 선박으로 나의 보유 선대를 다 전환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최초 도입이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한국 업체를 가장 먼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기술적인 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중국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혹시 그 양질 전환이 되잖아요. 보니까 이 합쳐진 그 기업 국영기업 합쳐진 그 인력을 보니까 막 20만 명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0만 명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렇게 봤더니 미국의 총 조선 인력이 10만이 좀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우리나라 보니까 조선 인력이 지금 10만을 다시 넘어선 지가 얼마 안 됐을 거고요. 네. 우리나라가 가장 초호황기일 때 조선업 종사자 인력이 20만 명이었습니다. 네. 다 합쳤을 때. 네네, 다 근데 합쳤을 때. 기업 하나에 20만 명 막 이러니까 덜덜덜 그게 슬프네요. 그룹이고 그 그룹 하나에 기업이 수도 없이 들어가 있는 약간 그런 형태라고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적어도 약간 규모의 경제를 정말 밀고 나가는 거고, 아까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화이트리스트 기업만 남기고 다른 애들 도태라는 거는 미국이 아무리 우리를 견제해도 견제받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막아선다라는 의지가 좀 많이 반영됐나 그렇다고 봐요.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일단 몇 안 되는 플레이어 중 하나고 저선업과 네네. 관련해서 그 가운데서도 기술 면에서 압도적이라는 표현 좀 그런가요? 아니요, 저희는 가장 앞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나가는 네네. 압도적이라고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압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마스가라는 국제적인 환경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슈퍼 사이클에 어디쯤 들어가는 것인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좋은 사이클이다, 슈퍼 사이클이다라고 표현하는 걸 네. 그냥 뭐 단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일단 저희가 사이클 중에서 업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업사이클은 확실하다. 업사이클은 확실하다. 네. 근데 만약에 그게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10밖에 안 되는데 시장에서 항상 20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굉장히 저희가 괴리가 큰 슈퍼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시장은 과거의 2007년과 같은 막 운임이 10배가 뛰고 갑작스럽게 배들이 발주가 나와서 기존에 있던 배의 80%의 수주 잔고가 찰 만큼 양적으로 많은 발주가 나오는 그런 정도 수준의 갭을 보이는 슈퍼 사이클은 아닙니다. 어허. 근데 지금은 제가 아까 예전 대비해서 시장 참여들이 굉장히 흥분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실 사이클이 정말 좋을 것 같으면 너도 나도 조선을 하겠다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조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으로 공급이 고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가 꾸준하게 그보다 조금 많이 나오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사이클은 맞는데 수요와 공급의 갭으로 쳤을 때는 과거만큼의 슈퍼 사이클은 아니지만 이번 사이클의 특징은 이게 지속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사이클의 지속 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높은 슈퍼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갭이 있어서 시장이 확장되는 국면이네라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이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네요. 시장의 기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장이 큰 폭은 아니다. 확장이 큰 폭은 아니다. 그런데 업사이클의 지속 기간은 길 것이다. 네네. 왜요? 지속 기간이 왜 과거보다 더 길어지죠? 저희가 전 세계에 깔려 있는 선박이 몇 척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어디까지 막 상선 조그만 상선과 상선까지 여객선까지 다 했을 때 모르겠네요. 얼마 되나요? 10만 척 정도 되거든요. 정말 그 중에서 많네요. 화물을 운송하는 그 선박이 한 6만 척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동차도 저희가 휘발유 중에서 고급 휘발유 쓰고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전기차로 가고 이러는 게 친환경적인 연료를 써서 돌아다니면서 배출가스의 오염물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선박도 기존에는 저희가 진짜 기름 중에서 가장 더러운 기름, 벙커시유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배기가스 어마어마하게 예, 나오는 거. 이 부분을 지금 친환경적인 연료로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LNG를 선택하는 선택자도 있고 뭐 메탄올을 선택하는 선택자도 있는데 이게 넷 제로로까지 가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기존의 LNG만 쓴다고 해도 벙커시유보다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한 3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이제 얘기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 사이클이 되어서 5년 동안 무던히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전체 선박 중에서 몇 퍼센트가 바뀌었느냐? 2% 정도 바뀌었습니다.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된 게 네, 2%밖에 안 돼요. 척수 지난 5년 기준으로 동안. 한 2천 몇 척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1년의 배를 글로벌 조선업체가 풀가동을 해서 만들면 한 1,500척에서 1,800척 정도 만듭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도 거의 6만 척에 가까운 선박이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운명을 달리해서 폐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월이 아직도 한참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선박의 일종의 뭐 인생이라고 본다면 30년, 네. 15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주 길게 보면 30년까지도 볼 수 있는 거네요. 뭐 방금 전환되기까지 한참 오, 남았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길게 보고 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런 선박들이 바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좀 앞서 많이 나가고 있다. 선제적으로 앞서 나갔죠. 근데 이- 중국은 왜 못 앞서 나간 거예요? 거기 재생에너지는 되게 열심히 하던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선박에서 가장 검증된 친환경 연료가 LNG입니다. 왜냐하면 LNG는 LNG로 가는 선박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LNG를 운반하다가 새어나가는 LNG가 아까워서 LNG를 사용하면서 그럼 운반도 할까라는 그 발상에서 착안된 선박이 LNG 추진선으로 파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LNG 추진선이 지구상에 등장한 지는 지금 이미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을 돌아다니면서 문제없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거는 안정적으로 검증이 된 친환경 선박입니다. 근데 LNG 운반선 시장이 굉장히 조그매요. 저희 10만 척의 배 중에 LNG 운반선 800척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2004년 저희가 1차 LNG 붐이라고 얘기하는 그때 시기에 전 세계 LNG 캐리어 200척밖에 없었는데요. 그게 1년에 20척 정도 발주가 나오면 저희가 시장이 터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1년에 20척이 나오면 시장이 크다라고 표현하는 그 선종 하나에 조선업체들이 매달려 있으면 불황일 때는 굉장히 거기서 크게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깔아놔야 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 깔아놓은 비용들이 풀로 가동을 못 한다는 건 그냥 월급 루팡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LNG 시장에 발을 이제 처음 들이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원래 LNG를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해 쓰는 국가였었습니다. 우리나라가 LNG 캐리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레코드가 시장이 조그말 때도 쌓일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렇군요. 지금은 시장이 이제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된 거죠. 네. 예전에는 20척만 나와도 많이 발주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요즘에는 많이 나올 땐 100척 정도 발주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업체들은 LNG 캐리어를 1년에 이제 풀가동을 하면 한 60척에서 70척 정도 만들 수 있는 체제가 되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LNG를 지금은 현재 기준으로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해서 쓰는 국가로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후동중하라고 하는 하나의 조선업체가 1년에 한 4척 정도 만듭니다. 지금까지 보면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도 LNG 캐리어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 정도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LNG 운반선의 그 수주 받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한 조선 업체가 이제 조금 있는 상태이고요. 그들이 만든 초기선이 아직 시장에 제대로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LNG를 운반을 하는 니즈가 있는 고객들 중에 중국인이 아닐 경우 굳이 위험도에 대한 거를 그렇죠. 무릅쓰고 중국 조선업체는 발주할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저기는 같습니다. 아직 레코드도 없고, 네네. 그 다음에 돌아다니는 배도 없고.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LNG 캐리어 많이 필요하고 중국 선박금융 굉장히 시장 큰 편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저렇게 큰 조선소가 있고 내가 선박금융 해줄 테니 정부가 지원하는 선에서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 LNG 캐리어 만들어라라고 하면 분명히 언젠간 나와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록을 쌓게 마련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기에는 요번 그 LNG 캐리어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은 사실 중국한테 이게 갈 요인은 좀 없어 보이는데 지금까지 이제 국내 업체들이 차곡차곡 쌓았던 그 기록을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 조선은 뭐든지 호흡이 길군요. 네, 맞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되고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는. 그래서 중국이 아주 양적으로 항상 뭘 퍼붓잖아요. 그리고 당이 주도하에 이제 산업을 모으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자원을 투자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LNG의 현재 시장의 수요와 우리의 기술 같은 거를 추격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인다. 뭐 자국 수요 자체로 올라와서 그게 음. 검증되는 데까지는 조금 미진해 보인다. 알겠습니다. 보이십니다. 그러면은 또 한때는 조선업 강국이었던 미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중국은 막 치고 올라오고 이게 약간 전반적인 패권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미국은 한때 또 아까 지구에 돌아다니는 배 얘기도 해줬지만 지구에 돌아다니는 배의 상당수를 미국이 건조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금융이라든지 또 소득성이 높아지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그 조그만 배에 들어가서 땡볕 아래서 내가 일을 하고 싶지 않아. 약간 인건비도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잠깐 쇠퇴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조선 제조업을 살리는 게 가능한가 일단 이게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스가 프로젝트가 사실 인력뿐 아니라 우리가 조선소도 지어줘 그 다음에 기술도 이전해줘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전하면 이전이 되나? 거기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급한 마음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좀 회생은 저희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렵다. 그게 공감대가 있는 이제 의견인 거죠? 예,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봐도 어때요, 현장에는? 조선업은 네. 그 쉽게 얘기해서 비용 구조가 그냥 재료비랑 노무비의 그 콜라보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료비는 이제 이 야드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매번 투입되는 그 철판이나 뭐 엔진 막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기재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인건비는 저희가 조선을 용접의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용접 기술이 들어갑니다. 수중 용접도 해요, 심지어. 와. 그래서 그 용접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땜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하이엔드급의 기술이 들어가는데 네. 이제 그들의 그 인건비 자체가 하루하루가 비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적시에 굉장히 잘 인도를 하는데 이제 미국은 그러한 부분을 줄이기에는 너무 사실 먼 길을 왔습니다. 미국이 한때 선박 시장에서 방귀 좀 꼈다라고 하는 그 시절이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예요. 저는 기억에도 당연히 없는 시기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돌아왔고 네. 그때 이제 한 400군데 이상의 조선소가 미국에 실제로 있었고요. 거기에서 전시에 배가 막 폭파가 되거나 이렇게 없어지고 이러니까 빨리 만들기 위한 대비책을 세워서 배를 굉장히 직선화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산 항만에 가서 배 보시면 배가 굉장히 그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걸 어떻게 철판으로 만들었을까 싶게 굉장히 유연하게 잘 빠져 있는 그런 물고기처럼. 모양인데요. 진짜 인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직선화시켜서 저희가 리버티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선박을 찍어내듯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 군함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 군함을 약간 개조를 해서 상선으로 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선박시장의 그 존재감이 컸던 건데 상선용으로 개발을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배가 가장 최고 효율의 상선은 아니었던 겁니다. 아, 근데 애초에 상선을 거의 안 만들었던 거구나. 일반적으로 근데 이 상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선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이 아이디어 그렇긴 하죠. 자체가.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용도가 다른 것에서의 이제 존재감이 너무 컸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막 기름을 나르고 화물을 나르는 그 모든 배들이 거의 막 미국의 그 군함에서 이렇게 파생된 선박들이 정말 많았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방만한 그 태도로 우리가 선박 시장의 패권을 완전 잡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선박은 기술도 다른 데 알려주지 말고 우리 사업장에서 만들고 우리 사람들이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선원도 미국 사람만 태워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존스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인데요. 여전히 살아 있고. 이게 굉장히 여전히 살아 있고 이 네. 존스법을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통상 전문가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 시장 개방하면 이렇게 확 아, 뒤집어지는 것과 같은 게 영민. 미국의 존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거를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약간 그런. 아하.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뭐 FTA를 체결하거나 막 이럴 때 이 존스법에 대한 그 항목을 삭제해 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요구가 여러 있었군요. 번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 가장 마지막에 됐을 때 이제 그 부분이 삭제가 되는 게 몇십 년에 걸쳐서 사실 반복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하셨듯이 정말 영린과 같은 약간 그런 어허. 상징적인 법인데요. 네. 사실 여기에는 예외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급성이 좀 있어서 중국이 떠오른다. 지금 이러면서. 당장 빠르게 다른 데서 해야 되는 사정이 어. 있으면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대통령령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 존스법이나 번스톨레프스법 같은 거 아무것도 개정 안 됐는데 음흠. 울산이랑 거제도에서 지금 미국 배 수리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번스톨레프슨 법에 관련해서 이제 군함에 해당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뀌지 않을 순 있으나 네. 지금 이거를 유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이 조선업을 갉아먹은 결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미국이 이걸 안 바꾸면 우리가 조선업이 쇠락한 이 길을 더 심하게 겪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인정을 하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때의 그 법이 이제 미국 조선 경쟁력을 갉아먹었다라는 인식을 하고 그렇죠. 행정명령 수준에서도 영린을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우회하여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좀 이미 열렸다. 이미 이미 하고 열려 있다.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한국은 급할 게 없습니다. 좋네요. 이래서 국뽕 하는 건가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조바심에 또 요파심에 또 질문을 드리자면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한참 밀려 있고 굉장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먼저 찍어내고 니즈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품을 이렇게 전시하다가 조금 쇠락한 사례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일본은 미국한테 또 막 협상할 때 관세 협상할 때 우리도 조선 좀 해. 우리도 좀 도와줄게라고 했다고 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해서 협상 결과를 들고 왔는데 정작 일본 기업들은 우리 미국에서 못 해. 이러면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혹시 일본 기업들은 남는 게 없으니까 안 하고 우리는 뭐 국제 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건가 이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일본은 해군력 기준으로는 지금 한국보다 약간 순위가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일본의 주요 조선 업체들의 최근 보도 자료나 이런 거 보시면 뭐 스미토모 조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까지 들고 있는 이 수주장고 다 만들고 나면 조선에서 손 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업을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 사업장과 그리고 이 사업장에 그 소속되어 있는 노동력을 풀로 가동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고정비가 되게 세게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네. 그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막 비용이 우리보다 더 높다고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일본 조선 업체에 있는 종사자분들의 월급이 지금 한국보다 낮으십니다. 네. 그래요. 예, 낮은 상태이고요. 2000년대는 유럽의 수많은 해운사들이 시장에다가 대고 저희 배를 점점 좀 크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에 들어가는 화물이 5에서 10으로 2배가 된다라고 해서 배값은 2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단위 화물당 운송비에 대한 선가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배를 키우는 게 큰 방법입니다. 내가 그 큰 배를 채울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인건비가 싼 순서로 조선업이 발달이 되어 온 거거든요. 싼 배가 최고니까. 그래서 유럽, 일본, 한국, 중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 해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시장의 패턴을 바꾸는 거죠. 싼 배 쓰면서 비싼 연료 쓰게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선박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일본은 2000년대 초반에 일단 그 유럽 선주들의 요구부터 약간 발상의 전환을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저희가 만든 거 써. 도요타의 자동차처럼 스탠다드 모델을 잘 뽑아 드릴 테니 이걸 사가세요. 그랬는데 내가 왜라고 하면서 안 사간 거죠. 그래서 네. 그 뒤로 이 대형화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렇게 진짜 온갖 거를 다 요구를 하거든요. 그 선사들이. 근데 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엔지니어 역량을 제일 먼저 죽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을 못 따라가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조선을 잘할 때 특히나 제일 유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상선과 방산을 같이 가져가야 이 사이즈를 유지를 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왜냐하면 방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언제나 시장을 받쳐주면서 그 업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않거든요. 미국에 있는 방산 전문 조선 업체들의 재무제표를 가서 뜯어보시면 매출 성장 없고 영업이익률은 한 4에서 5% 사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군함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저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그 회사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산조선을 하는 그 업체들을 보면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방산도 특수선 사업으로 하지만 상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힘들 땐 이쪽이 받쳐주고 이쪽이 힘들 땐 이쪽이 받쳐주는 모양이 되어야 저희가 이 두 사업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구조인데 일본은 상선의 영역이 약간 중국이랑 겹치는 게 좀 많았어요. 주력 선종에 겹치는 것도 컸는데 이제 중국이 저렇게 싼 값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상선에서의 역량이 점점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예전부터 보시면 일본의 되게 상징적인 조선 업체들이 자기 사업장을 자꾸 줄이거든요. 지금 거의 이제 줄인 지가 10년이고. 그래서 2012년 전후로 잠깐 엔저가 왔을 때 그때 막 일본 자동차 업체들 막 주가 굉장히 좋고 일본 조선 업체들도 저희 이제 수주 다시 좀 많이 할래요라고 하면서 한 10% 초반이었던 일본의 조선 점유율이 17%까지 급격하게 다시 따라 올라가는 시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가격 예. 경쟁력 덕분에. 예. 근데 그 시기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기술 개발을 해서 제품으로 승부해야지를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지금 가격적인 이점이 있으니까 이제 요거를 하는 걸로 하니까 시장에서 계속 찾지 않죠. 그 뒤로 패턴이 바뀐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작년이 얼마나 조선이 좋았습니까? 저희가 역대 세 번째로 발주가 많이 나온 해가 2024년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일본은 거꾸로를 되게 세게 갔습니다. 원래 그 전까지 그래도 10%대 정도의 수주 점유율을 지키고 있다. 작년에 3%로 곤두박질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더 이상 이제 찾지 않는 사이즈가 됐고 상선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여기에서 저희 근데 방사는 유지할 거예요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자기네들의 그 군함 관련된 서비스를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제공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쟤네가 우리가 주는 이 물량을 방산에서 있어서만큼은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너무 세게 가질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반대급부에서 같이 육성이 그렇죠. 돼야 되는 산업은 다운사이징이 되고 있는데 방산만큼은 저희가 그래도 책임지고 잘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못 거를 믿겠어. 받아들이기 이렇게 쉽지 되는군요. 않죠. 네. 시장을 제대로 못 읽었군요, 일본이.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떤 협조 요청에도 열심히 할 수 없는 이유는 뭐 이익 때문이 아니라 실력이 안 돼서
그냥 좀 갖고 있는 게 너무 적어서 거칠게 인재도 말하면 없고 그렇군요. 사업장도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알겠습니다. 전철을 따라간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게 해서 자승자박하다가 다운사이징 된 거거든요. 우리 정말 잘 버텼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일본을 보면서 되게 거울 치료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렇게 될 수 그러니까요. 있구나라고 어, 저런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세게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선박과 관련해서 조선업과 관련해서 쇠퇴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패권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본의 아니게 견제를 해주고 있잖아요. 저희 대신. 그러면 중국이 약간 견제 당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이익을 보게 된 측면도 있나요? 아까 화이트리스트로 된 기업으로만 정렬시키고 이런 것도 있고 가격 경쟁력도 있겠지만 수주를 하는 뭐 나라들이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눈치 봐서 중국 배를 안 사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나요? 그 제품의 경쟁력 외에. 그거를 되게 세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냥 상업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따라야지의 방향으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 돈이 더 그러니까 무섭다. 전 세계적으로 네. 운송업을 많이 하는 해상 운송업을 많이 하는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은 이 선박 시장 내에서 유럽과 아시아가 제공하는 해운 서비스를 이용하는 큰 이용자이긴 한데 이 선박을 막 발주하고 누구에게 주문을 하고 이러한 주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앞으로 미국에서 수출을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만든 배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좀 늘려가야 되겠어라는 얘기도 하나 했고 앞으로 우리한테 입항하는 배들 중에서 중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는 조금 더 수수료를 많이 물게. 근데 이거 앞으로 더 늘려갈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만든 배 말고 앞으로 만들 배의 비중 중 중국에 있는 야드의 비중이 만약에 높으면 그 업체도 점점 수수료를 더 물게 될 거야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물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트럼프의 정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만약에 해운사면 저는 그냥 버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저의 산업은 영원할 거잖아요. 근데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 무역의 85%를 배가 관장합니다. 저희가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수출입은 진짜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물은 전 배당. 세계 항만에 큰 항만이 있고 그리고 그 항만 안에 들어가는 크레인을 굉장히 중국 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배들이 전 세계 항만을 쑤시고 다니면서 화물을 옮겨주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통해서 혹시나 뭔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허. 저희가 특히나 크레인 같은 거에도 이렇게 센서 하나 달고 이러면 다 집계되고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저렇게 얘기를 표면적으로 굉장히 드러내긴 했지만 네. 이게 보안이나 이런 이슈를 좀 감안을 해서 그 중국 쏠림 현상을 우리가 알아서 조금 아.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하고 있는 터에 이제 미국이 판을 깔아주니 이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장사꾼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내가 배의 인도에 대한 그 시기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판단해봐도 수수료를 물고서라도 여기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될 때 분명히 중국으로 또 가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득을 좀 보지 않을까 싶은데 보긴 보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에는 그래도 조선이 좀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한중일을 다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맞아요. 일본이 알아서 떨어져 네. 나갔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다가 뭔가 반대의 그러한 대책을 세우려면 찾아갈 데가 이제 그냥 한국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뭐 어찌 되었건 여기에서 피해 본 건 없다. 조건이 나쁘지 않다. 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K 조선업이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에 앞서 굉장히 오랫동안 힘차게 버텼다. 쭉 정리를 됐는데요. 경쟁자는 다 죽었고 이제 강력한 중국 하나 남았는데 그 중국은 또 미국이 견제해주는 이런 상황에서 각각의 기업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마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 조선업에 처한 조건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